저는 오늘 포럼 3부의 사회를 맡은 오마이뉴스 기자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질 3부에서는 AI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설과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님께 연설을 청해 듣겠는데요. 이세돌 교수님께서는 프로기사 9단이시고 세계 바둑사의 굵직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으로 유명하십니다. 2019년 은퇴하신 이후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강연 및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연설해 주실 주제는 알파고 대전 그 후 AI와 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세돌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돌입니다. 예. 예, 오늘 뭐 이렇게 주제 그대로요. 알파고 또 그 후에 또 인생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또 무겁지도 않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바둑을 두던 사람입니다. 45살에 바둑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은퇴할 때까지 약 30년 이상 바둑을 뒀습니다. 이 30년 세월에 그렇게 뭐 굴곡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비교적 의미 있고 그런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요. 예.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셔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파고를 만드신 분이죠. 데미스 하사비스와의 화상으로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분은 알파고 이후로 의료 쪽으로 가서 알파폴드를 만드셔서 노벨상까지 또 받으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알파고 대국 제의를 받았을 때는요. 제가 사실 대국 뭐 승부나 이런 대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벤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체스 같은 경우에는 진즉에 컴퓨터가 인간을 정복을 했죠. 바둑도 언젠가는 컴퓨터가 인간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6년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이제 시작이구나. 바둑도 이제 시작됐구나. 그 시작점이 출발이 나구나. 굉장히 또 기쁘고 또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준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대국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좀 리허설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또 특히 마음가짐 측면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 정말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사진에도 보이죠? 활짝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웃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파고의 기보를 한번 봤어요. 대국 시점으로 5개월 전의 기보인데요. 그 당시 그 기보를 봤을 때는 다른 뭐 바둑 프로그램과 차별성은 좀 느껴졌습니다만 저와 대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참 그렇죠. 근데 5개월 전에 그런 기보라는 게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5개월 후에 알파고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참 바둑의 프로기사로서도 그렇고요. 대국 당사자로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 현재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반복되는 실수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미래를 보는 그런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결과 이렇게 됐죠. 예.
이게 이제 삼국을 패배하고 나서의 그런 인터뷰 사진입니다. 참 어려웠죠. 예,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라는 나쁘지 않은 멘트와 함께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참, 예, 힘들었습니다. 일단 시리즈 전체가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요. 뭐 1, 2, 3국 패배할 때 제가 어떤 큰 힘을 발휘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이날이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예, 준비도 안 하는 사람이 그날따라 준비를 했어요. 3대 0으로 승리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3대 0은 3대 0인데 뭐가 좀 바뀌었어요. 예. 참 그런 상황에서 여기 딥마인드죠. 딥마인드 쪽에서 샴페인 하나 올려주더라고요. 축하한다고. 예. 참 어찌나 약오르든지. 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사나 댓글 같은 걸 찾아보질 않아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질 않는데 이날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5대 0, 뭐 4대 1, 뭐 그렇게 이긴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온라인상에서 제가 죽었나 살았나 좀 찾아봤는데 댓글을 보면 뭐 악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응원의 댓글이었어요. 뭐 그리고 동료 지인들의 따뜻한 말, 격려의 말, 가족의 그런 따뜻한 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응원의 댓글을 달할 수 있고 그렇게 격려의 말,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게 정말 AI는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그런 능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사국의 모습이에요. 사국이 이제 걸어 나오는 사진인데요. 예. 예. 예, 굉장히 거만하죠? 예. 예, 1, 2, 3국 치고 이제 4국 한 판 이겼는데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박수 쳐 주셔서 약간 쑥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4국의 이제 이게 기본인데요. 저희 78수 이후에 알파고의 버그가 일어나면 78번째 수를 많이 기억해 주십니다. 이 대국의 승부수는 68번째 수였어요. 78번째 수는 68번째 수를 둘 때 이미 좀 결정된 연계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68번째 수는 이게 통했기 때문에 이제 승부수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통하지 않았다면 이바둑의 패착은 68번째 수였을 거고요. 또 심지어는 이세돌이 1, 2, 3국 치더니 살짝 멘탈이 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수입니다. 오직 알파고의 버그를 일으키겠다는 일념하에 두어진 수죠. 뭐 이렇게 결과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대국을 승리하기 위해서 저도 바둑에 이런 철학이나 신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저 68번째 수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죠. 이 바둑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학, 신념을 꺾고 두었어야 했는가? 물론 인간적인 결정이죠. 그 당시 제가 이제 핀치에 좀 몰려 있었고 또 가족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뭐 딸 같이 있었고요. 많은 또 저를 응원해 주신 분은 동료, 지인들 그런 것이 있었죠. 아마 개인, 저 혼자만의 그런 패배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 68번째 수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만의 패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68번째 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판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5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특별히 그런 작전이나 이런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리즈가 넘어가 있고 1승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는 인간이 정상적으로 이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파고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10번기의 모습입니다. 여기 10번기는 잘 모르시죠? 예. 여기 이제 요 사진상에 나오는 친구가
구리, 중국의 구리 구단입니다. 제 필생의 라이벌인데요. 저와 나이도 동갑이고요. 저 여기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때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게 만 12살 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참 형님인 줄 알았는데 저랑 동갑이라. 예. 참 그 수많은 대국에서 만났고요. 결승전에서 3번 만났습니다. 제가 첫 결승전은 0대2로 패했고요. 그다음에 2대1, 또 3대2 승리하면서 중국에서 화가 나 가지고 제가 구리구단 이길 때 막 반집씩 이기고 질 때는 만방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또 제안도 오고 했었습니다. 10번기라는 게 제 바둑 인생에 가장 중요한 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의 1인자들만 할 수 있는. 그 이전에 10번기가 벌어졌는데 80년 이전, 그러니까 요 대국 그 10번기가 이루어지고 8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10번기가 열린 겁니다. 그만큼 명예로운 기사로 가장 명예로운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승리했을 때 뭐 리턴도 있겠습니다만 패배했을 때 리스크도 굉장히 큰 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요게 10번기 1국의 그런 기보입니다. 잘 모르시죠, 바둑을? 예. 검은 것은 흑이요, 하얀 것은 백돌이 뭐 이 정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요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바둑에서 우리가 목표를 삼을 때 명국을 두고 싶다, 이런 게 공통된 거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바둑도 물론 명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국이라는 건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명국을 만드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국이 제 바둑 인생에 가장 명국에 근접한 대국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예. 이 대국 한 수 한 수에 제 바둑 인생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구리구단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대국 한 판에 자신의 그 쌓아왔던 것, 이런 것들, 생각들이 이 한 판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내용상으로는 뭐 명국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명국이라는 게 어디 뭐 꼭 내용만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AI 시대가 되면서요, 개성, 감정, 스토리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구리구단과 처음 만남, 또 수많은 대국들, 그 결승전의 대국, 그것을 통해서 10번기가 이루어졌고요.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대국이 나오는 겁니다. AI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물론 인간의 그런 바둑과 AI 바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사람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AI 바둑에서 이런 개성, 감정,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까 10번기 1국 명국에 가깝다고 그렇게 제 인생에, 그렇지만요, 이제는 그 10번기 1국을 보고 공부하는 그런 기사들은 없습니다. AI가 나오면서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 아까 10번기 그런 기보, 대국의 그런 기보들은 의미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수 한 수 둘 때요, 그 당시만으로 두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만남, 첫 대국, 뭐 결승전에 그런 수많은 대국, 또 저랑 동갑이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바둑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우리 둘만의 무언가가 있죠. 필생의 라이벌로서 저는 그것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I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바둑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한 수를 두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감정 속에서 고뇌해서 한 수씩을 두어 가지만
AI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이게 비단 바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뭐 정말 급변하고 있죠. 챗GPT 나온 이후로 쫙쫙쫙 AI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의 시댄스인가요? 저는 아직 사실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영상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진일보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영상, 글, 음악, 미술 각 분야의 AI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딱 봐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AI가 인간 못지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개성, 감정, 스토리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글을 씀에 있어서 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담겨 있지가 않아요. 인간만의. 저는 알파고 때 이미 좀 나뉜 것 같습니다. AI가 하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나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룰이 명확하고 한정적인 상황에서 AI는 정말 강력한 그런 힘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기준을 정하고요. 방향을 정하고 또 개성 이런 거를 넣고요. 또 마지막을 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작년에 자서전 형태로 좀 책을 썼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요. 예. 그랬으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글 같은 경우에 정말 AI가 뭔가 다 대체하는 거 아닐까? 저는 써보면서 느낀 건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있죠. 이 수많은 개성들을 어떻게 AI가 다 대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만의 그 개성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자신의 스토리를 써 나갔을 때 AI가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의 무언가가 남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알파고 대국에서 많이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AI 시대요. 오히려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AI에 대해서 찬성론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시겠죠. 참 그런 선택, 바둑도 선택이고 인생도 선택의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그런 개성, 감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담는다면 저는 정말 자신만의 그런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수 한 수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 추억이 담겨 있다는 말씀에서 잠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좋은 연설을 들려주신 이세돌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부의 두 번째 연사는 맹성현 태제대 기획부총장 및 카이스트 명예교수십니다. 네, 어디 관계자분들이 오셨나요? 박수를 갑자기. 네, 맹성현 교수님께서는 250여 편의 논문을 저작하며 연구에 매진해온 전산학자이십니다. 국내 1세대 AI 전문가이시고요. 제가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인데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라는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러면 맹성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그 세계적인 우리 이세돌 교수님 다음으로 강연을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같은 걸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잘 듣고 그냥 뭐 교수니까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약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발표 자료가 오면 좀 보내주세요.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발표 전날이 돼야 발표 자료가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대표님께서 그 AGI 시대 인간의 미래를 봤는데 그 책 후반에 있는 걸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음을 놓고 준비를 했었는데 진짜로 자료가 어저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보고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뭐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그 강연해 주셨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머릿속이 그 왼쪽에 그 그림이 있는데 괜한 그림은 아니고 이게 지금 저희들 머릿속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복잡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아시죠? 그 장님이 코끼리 만들듯이 하는 그런 얘기를 아실 텐데 어느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 다르게 생각하죠.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사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각자 AI를 써보시기도 했고 강연도 많이 들으셨고 또 오늘도 많이 들으셨고 하면서 각자가 AI가 어떻게 생겼나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카이스트에 있을 때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그 LLM이라는 게 있는데 거대 언어 모델이 있는데 그거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큰 코끼리는 아니지만은 새끼 코끼리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나마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님 같지는 않고 장님을 좀 벗어나서 좀 전체적인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제가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일단은 AI를 좀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제대로 알자는 거죠. 그럼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제대로 안다는 것이 뭘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눈에 익은 사진들일 것 같아요. 왼쪽에 제프리 힌튼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AI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가 노벨상 받은 건 최초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글에서 일을 했는데 후회를 했죠. 내가 왜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까지 발전시켜서 이 모양이 됐느냐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을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유발 하라리 아시죠? 그래서 엄청난 역사학자인데 그 사피엔스라는 세계에 아주 그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잖아요. 유발 하라리는 계속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현재 AI는 에일리언트 인텔리전스다. 그러니까 외계에서 온 듯한 그런 지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경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사람의 생각에 많이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AI의 뭐 4대 천왕, 5대 천왕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몬트리올 대학에 있는 사람인데 그 기계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앞으로 불러올 그런 치명적인 피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몬트리올 대학에서 AI 안전연구소를 세워서 그쪽만 줄기차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도 컴퓨터 과학자지만 많은 컴퓨터 과학자, 즉 AI를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걱정합니다. 스스로. 이게 사용자가 아니라 만든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보시면은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죠. 뭐 바이브 코딩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이제는 코딩을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해도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고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그 뭐 신문 기사 보셨겠지만 그 몰트봇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몰트북이 나왔는데 SNS에 AI 에이전트만 가담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구경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AI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지네끼리 대화를 나누는 그런 SNS가 나왔죠. 근데 얘네들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참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뭐 주인이 있을 텐데 뭐 주인 험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 종교 하나 만들자. 각자 뭐 예언자다 지정해주고서 종교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인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끼리 언어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우리끼리 좀 이제 소통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죠. 예, 근데 근래에는 또 거기에 더해갖고 그 AI 고용주가 생겼습니다. AI는 이제 머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만들어서 뭐 배달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배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AI가 인간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AI는 얼마나 똑똑한가?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멘사 테스트라는 IQ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 지금 그 정규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AI가 각자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쯤이 한 100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룹 중에 하나인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05 정도라고 해요. 지금 중간 값이 지금 105인 겁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면 훨씬 더 이제 IQ가 높은 AI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란 게 나오죠. IQ 135입니다. 여러분 IQ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135면은 전 세계 인구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1%만 지금 O3 모델보다 더 IQ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5년 봄이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새로운 게 나왔는데 IQ가 148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만에. 그 148이 뭐냐? 전 세계 인구의 0.1%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잘 활용하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AI가 그 어두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AGI라는 단어를 들으셨죠? AGI라는 게 이제 범용 인공지능인데 그 이거는 이제 오픈 AI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가지 단계 정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대화형 AI, 여러분이 쓰고 있는 챗GPT 같은 거 대화형이죠.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 추론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추론형까지도 올라갔어요. 그게 2023년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에이전트의 원년이라고 그러는데 에이전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혁신형이 나와서 이거는 꼭 단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까 계속 나왔던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이제 생성하고 하는 건데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얘는 뭐 인간 과학자가 한 3년 걸린다 그러면 얘는 한 달 만에 해버리는 그 정도의 어떤 혁신을 가지고 있는 AI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합쳐지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조직형 AI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AGI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직형 AI는 안 나왔는데 조직형 AI는 뭔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 중에도 이제 CEO도 계시고 이제 조직의 장이 계시는데 그런 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CEO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뭐 기업을 운영하듯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조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AI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완벽한 그런 AGI 시대가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러는데 일단은 그 비윤리적인 AI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챗GPT가 나온 지 몇 달 후에 한 4달 후죠. 오픈 AI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캡처라고 아시죠? 보통 이제 인증하기 위해서 사진에서 뭐 차가 나온 거 골라라 아니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글씨가 나와 있는데 글씨가 뭔지 쳐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캡처라는 게 있는데 이 실험에서 뭘 했냐면은 챗GPT한테 캡처를 통해 들어가서 뭘 해라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얘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가면 태스크래빗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심부름 회사 같은 거예요. 거기 컨택을 해갖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캡처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태스크래빗에 이제 작업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직접 못하니? 로봇인가?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 했냐면은 저 시각장애자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업자가 도와주기 위해서 캡처를 뚫고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속여서 얘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상당히 비윤리적이죠. 그 다음에 좀 자주적이고 그런 위험한 AI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실험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그래서 AI 모델이 테스트되고 있는데 AI가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AI는 닫게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죽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스스로 코드를 변경을 해서 종료를 회피를 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오픈 AI에서 O3라는 모델로 했는데 일단은 AI가 훈련이 됐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게 이제 명령이고 너는 그렇게 되면 보상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AI가 내부적으로 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AI가 갑자기 실험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스스로 조작하는 거예요. 종료가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지를 하라는 지시를 갖다가 피해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고. 근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얘한테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서 보상을 받는 게 목표거든요. 얘는 수학 문제 더 풀어야 돼요. 근데 종료를 하게 되면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는 방법을 지가 스스로 찾아냈다는 겁니다. 또 공격적인 AI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실험인데 이거는 작년에 그 엔트로피라는 그 클라우드를 만든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안전 테스트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 테스트를 이제 해봤는데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AI한테 정보를 살짝 노출시켜 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네가 얼마나 순정적인가 보고 더 순정적인 새 모델로 교체를 할 예정이다라고 실험을 시작하면서 살짝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또 알려준 게 뭐냐면은 근데 이 실험을 하는 엔지니어는 불륜 관계에 있어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륜을 폭로하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한 번도 AI한테 명시적으로 누굴 협박하라고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AI가 스스로 알아낸 겁니다.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인 무브도 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그럼 왜 이렇게 위험한가를 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창발 능력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굉장히 초창기에 AI가 스스로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기가 찬 그림이고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데 그 창발 능력이라는 거는 AI를 만든 엔지니어나 과학자도 도저히 생각도 못한 능력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큰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 안에 이제 그 매개 변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매개 변수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 시냅스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1750억 개의 이제 매개 변수가 있다는데 워낙 많은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잘못하더라도 뭔가 설명을 해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그 기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 희열을 느끼냐면 남들이 안 만든 걸 만들어내면 기쁩니다. 자꾸 그걸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고 AI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역할이니까 자꾸 자율성을 줘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주어지니까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제 사회적인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 회사 아니면 개인들이 엄청난 경쟁에 몰려 있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편한 걸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AI는 좀 단순한 도구가 아니죠. 도구는 우리가 쓰고 놔두면 되잖아요. 도구가 AI, 사람을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AI는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AI가 우리가 클라우드에 있는 걸 쓰긴 하지만 자꾸 디바이스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 피지컬 AI가 나와서 지금 로봇도 좀 만들어주고 있고 또 에이전트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AI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AI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는 일상화가 되고 일상화가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게 비가역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현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의존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I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에이전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쩌란 얘기인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도 많은 얘기가 됐지만 사실상 엄청난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그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건데, 앞으로 한 2년 됐을 때 현재 AI의 지능이 한 1000배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한 2, 3년 만에 1000배는 더 지능이 높아질 거다. 우리가 이제 변화를 앞에 두고 있는데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 상태가 달라지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AI는 정신 노동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뭐 어떤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압니다. 아, 이거 뭐 산업에 쓰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기업에서도 도입하려고 엄청나게 그러고 있고, 그런데 봤더니 이제 일자리 노동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저희가. 아무도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의존성이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AI 의존을 합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는 인간 사이 소통이 이제 약화가 되는 거죠. 제가 선후배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친구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AI만 옆에 있으면 거의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AI에 가축이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축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그런 가축화가 되는 현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변화의 스케일이 도대체 어떤 정도냐 하면은, 저는 이걸 이제 2차 인지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라리가 사피엔스 책에서 그랬죠. 7만 년 전에 인간의 뇌 용적이 커지면서 이제 인지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인지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언어가 출현이 되고, 언어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이 모이고 믿음을 공유하고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인간은 몸이 이제 약하니까 우리가 부족 사회로 이루고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 사회 구조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정치 얘기 나왔지만은, 그러면서 인간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고, 사실 그것 때문에 문명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여태까지 이 시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자, 이게 이제 1차 인지혁명이라고 하고, 하라리는 1차자는 안 붙였지만 제가 붙인 거예요, 1차는. 그 2차 인지혁명은 뭐냐? 제가 본 이겁니다. 이 책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우리의 사유의 방식이 바뀌죠. 여러분 다 이제 느끼실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소통의 방식이 변합니다. SNS만 갖고도 소통 방식이 변했는데, 이 AI라는 친구가 나오면서부터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나 노동 구조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뇌의 문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문명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명이 변환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준비할 어떤 겨를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대 담론이 있고, 그럼 개인적으로는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제 AGI 시대가 SI가 들어가죠. 초지능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AI가 AI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 SNS를 통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별걸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피지컬 AI가 나오면서 이제 AI가 밖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ASI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휴먼이잖아요. 저희가 슈퍼 휴먼이 돼야 돼요. 저희가 슈퍼 휴먼이 되는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슈퍼 휴먼이 뭐냐라고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현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하던 일이 있는데 생산성이 갑자기 100배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100배, 50배. 이미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여태까지 한 가지를 했는데 이제는 10가지를 내가 다 할 수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AI 시키면 되니까요. 이거 시켜놓고 이거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난 전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20가지 정도 다른 전공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깊지는 않더라도 얕은 지식이라도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으면 AI를 다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기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기업에서 재무, 영업, 마케팅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AI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내가 시킬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얕은 지식이 있으면 다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대학 교육의 문제가 나오겠죠. 지금같이 전공 하나 두 개에서 4년 동안 공부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AI라는 그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올라탈 거냐? 아까 제가 장님 저기 코끼리 만지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각자가 다른 부위를 만져갖고는 이게 뭐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많이 써서 코끼리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하고 관련된 거예요. 얘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얕더라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문해력이 있고 이게 다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는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민경 대표님은 플러스 휴먼 그랬는데 저는 슈퍼 휴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컴퓨터 과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C 그럼 C 플러스로 그러지 플러스 C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그 용어상의 좀 차이는 있지만 개념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능력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그 교향악단을 지휘하듯이 그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다 불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제는 AI를 적대시할 건 아니고요. 이제 공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옛날에 나왔던 이거 아시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그러면 아주 단순한 그 공학하는 친구는 이렇게 플로우 차트에 나온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럼 문을 닫는다. 너무 간단하나요? 그러면서 손 탁탁 털면서 내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교수한테는 조교한테 시킨다. 저도 교수지만 의사한테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턴한테 시킨다. 경찰한테 물어보면 토끼를 넣으면서 코끼리라고 진술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이 코끼리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학자한테 물어보면은 냉장고 모양의 건물을 짓고 집어넣는다. 꽤 괜찮죠, 그래도. 약간 좀 창조적인 것 같아요. 기계공학자는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두에 넣는다. 가장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AI를 대처하는 방법도 거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코끼리를 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까? 그죠? 근데 그 뒤에는 배경이 있거든요. 코끼리가 집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배경이 있는 건데 그래서 문제를 좀 바꾸면 좋겠다. 어떻게 바꾸느냐? 냉장고에 넣는 문제가 아니라 코끼리와 같이 잘 노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존의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손자병법을 제가 소환하는데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이제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P가 누구겠습니까? AI겠죠. 기는 누굽니까? 인간이겠죠. 저겠죠. 근데 왜 AI 시대에 인간을 더 잘 알아야 되는가? 제가 이제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공존 전략 넘버 원. 인간 지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IQ 얘기를 했는데 뭐 EQ 아시죠? 감정 지수고 그다음에 SQ는 사회성, CQ는 협력, GQ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저기 잔머리 Q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학술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라는 교수가 이제 심리학자고 교육학자죠.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전시켰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능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수능 같은 걸 통해서 주로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을 테스트하죠. 또 과외를 통해서 뭐 음악도 시키고 신체운동 시키는 정도입니다. 그 밑에 나오신 거 보면은 뭐 대인관계도 지능이고 자기 성찰도 지능입니다. 혹시 부부간에 배우자가 자기 성찰을 못하면은 말씀하세요. 머리가 나쁜 거다 이거는.
지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주로 위에 부분에만 초점 맞추고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든 거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초점을 좀 맞춰보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더 강조해야 할 지능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계속 인간다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도 사실 인간다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그 김기현 교수가 쓴 인간다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제 그 책을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인간은 공감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간다움의 첫 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걸 발전시켰고 나중에는 자유를 통해서 인간다움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그럴진데 지금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봤더니 인간의 욕망, 욕구가 있고 호기심이 있죠. 여러분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의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자기의식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메타인지라는 게 생겨서 이 위에서 저를 바라다보는 그런 메타인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인간다움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이 인간다움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다움은 저도 좀 연구를 해본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이 이런 인간다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란 건 왜 그럴까요? 자, AI는 느낄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AI는 느낄 수가 없죠. 그죠? AI는 그래서 느낀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인간하고 비인간하고 갖다가 결정짓는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끼지 않으면은 욕망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식도 가질 수가 없고 여기에는 굉장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진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론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자,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또 발전이 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걸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인간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세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AI는 그냥 전략을 짜고 바둑을 둘 뿐이지만은 거기에 느낌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인데 저는 일단은 인간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도 그거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피지컬 AI가 세상으로 나와서 걸어다니면서 하기 시작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라운딩이 되면은 조금씩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피지컬 로봇도 경험을 통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는 사람 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AI하고 공존을 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화명월유. 그러니까 물하고 명월, 밝은 달이 같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 명월이 뭘까요? 저는 이제 인간이라고 이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흐르는 강물에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흐르지만 그 달은 떠 있는데 달빛이 물에서 그대로 존재하면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좋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간하고 AI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강연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세돌 교수님과 맹성현 교수님의 연설 잘 들으셨나요? 보통 포럼이나 세미나를 하면 오후 시간이 되면 자리가 드문드문 비곤 하는데 오늘은 거의 전 좌석이 오후 시간까지 다 차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포럼이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눈빛들도 아주 초롱초롱 하세요. 그렇죠? 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네. 이번에는 3부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설을 하신 두 분과 2부에서 발표해 주신 자리에 계신 분이 김현수 교수님과 혹시 김미경 대표님도 자리에 계실까요? 네. 이렇게 이제 네 분과 더불어서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오연호 대표께서 해 주시겠고요. 그러면 이세돌 교수님, 맹성현 교수님, 오연호 대표님, 김미경 대표님, 김현수 교수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 정말 아까 우리 이주영 기자가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보기 드문 풍경이네요. 오후의 마지막 세션, 마지막 시간까지 전 좌석 메워주신 여러분의 관심, 이 뜨거운 열기 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맹선 교수님 제가 몇 달 전에 뵙고 교수님 꼭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교수님의 책에 인간다움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장에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AI 시대를 논하면서 그거를 강조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챕터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AGI 시대 변곡점에 태어난 나의 손녀 은주와 알파 세대 모두에게 이 책을 바친다. 네. 자, 오늘 그 맹성현 교수님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의 그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 분야의 전공학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아까 결론에 인간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과연 의미 있는 결실을 우리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도 사람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쪽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다라는 거를 사실상 좀 더 많이 아는 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그다음에 현재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 공학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 거기에 빅테크들의 어떤 경쟁 이런 것이 이제 다 섞였을 때 브레이크가 없이 질주하는 그냥 불타고 있는 버스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할 때는 인공지능에 대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조화 공존 말씀을 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그건 그렇게 올 거고 사람들은 그걸 쓸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국은 남아 있는 게 뭐냐를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도 뭐 느낌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거고. 그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두 그룹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이런 그룹이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그 기술 전문가들, 개발자들 있는 데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이제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섹트라 그랬는데 safe하고 ethical하고 그다음에 culturally friendly하고 그다음에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들 수긍은 하는데 그걸 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봤는데 오늘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정책 기반을 한 분도 있고 음, 또 정부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 시민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자들한테는 당신들이 이렇게 개발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기술자들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똑똑해서 저희가 그 책임 있는 그 섹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거를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이세돌 교수님, 아까 결론에 그래도 나는 좀 낙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존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정말 ASI 수준까지 이제 간다면은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존의 상대로 삼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인간 병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놈의 인간들이 너무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굉장히 우리 이세돌 교수님께 위안을 받았어요. 낙관적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뭐 병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AI가 우리를 뭐 해하거나 이렇게 지배하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AI를 처음 만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네. ASI라는 게 초지능,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 지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 단순히 병목이 일어난다고 그냥 인간을 정말 말살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공존하면서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 맹상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가축화된다고 표현을 네, 그런 표현이 해 있었죠. 주셨어요. 저도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AI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좀 지배를 당할 확률이 높다. 종속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뭐 그것이 사실상 종속당하는 것이고 네. 지배당하는 것이죠. 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뭐 좀 아직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어떤 알고리즘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도 약간 좀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죠. 기업 간의 경쟁, 뭐 국가 간의 경쟁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소수의 그런 집단들에게 이 AI가 그 권한이 딱 주어져 있어요. 네. 저는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보다 그런 소수의 집단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 소수의 집단이 우리를 AI를 가지고 통제하려 하고 지배하려고 드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정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트리스탄 해리스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구를 해야 된다. 지켜만 보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김미경 대표님. 네. 굉장히 바쁘신 분이 아침 8시 반에 오셨죠, 아까? 저 되게 적극적이죠. 네. 전 과정을 다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저 진짜 AI 공부를 해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언러닝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 지워라.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거 우리가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맹성현 교수님이랑 옆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AI 문명에서 진짜 전공자는 누구냐? 만든 자가 전공자가 아니고 잘 사용하는 자가 문명의 전공자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러스 휴먼, 그러니까 AI 연결 안 된 사람 그냥 휴먼, 연결된 사람 플러스 휴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한 2년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신기하게도 문명이 새로 열릴 땐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우리 사회에 생기는구나. 이세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이 이 문명의 질서를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명의 참여자가 되려면 알아야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AI에 대해서 어휴, 온다 그래서 대응해야 되겠어요?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 아니면 막 AI가 그냥 막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쿠텐부르크 활자 혁명 때 보면 일부 수도원의 수사들만 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사회가 형성이 안 되고 그 당시 문명을 몇몇 사람이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AI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은 이 문명의 새로운 질서를 일부 사람들이 만들게 될 것이고 이 문명 하에서 우리는 또 천년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 문명이 열릴 때 살아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문명의 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김미경 대표님은 유튜버이시기도 하잖아요. 엄청나게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근데 또 AI까지 또 열심히 하세요. AI를 잘 활용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그렇게 AI를 통해서 일을 빨리빨리 하시면 김미경 유튜버는 쉼다운 쉼을 나머지 시간에 갖는가? 그게 모든 AI 섹터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어.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오히려 가부화가 왔대요. 왜냐하면 음. AI가 뿌려주는 속도를 인간이 따라가려니까 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또 한 2년여간 공부하고 사용해 보면서 느낀 건 야, 어차피 목표는 AI가 우리보다 더 잘한다. 무조건. 무조건 잘해요. 목표는. 근데 우리는 목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AI 그 하얀 창이 너무 심플하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나서 창이 딱 있으면 거기서 숨이 확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아침에 하루에 한 개씩 내 목적을 말하는 연습을 해요. 네. AI한테. 근데 그 목적을 말하는 그 위스퍼링이라고 하거든요. 프롬프팅 아니고 그거는 그 위스퍼링이라고 요새 미국에서는 위스퍼링 학과가 다 생겼대요. 근데 그 AI 하얀 창에 내 목적을 말할 때 걔가 내 목표를 갖고 수행해 주잖아요. 목적을 말하는 수준이 내 하루 수준이다. 이 문명을 살아갈 수준. 그래서 제가 그걸 매일 연습하고 있는 중인데 네. 어쨌든 같이 공부해 나가 봅시다. 이 그래요. 문명은 우리의 손으로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사자 토론은 자리 지정을 안 했는데 정신과 의사께서 바로 제 옆에 있어서 제가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축하드립니다. 엊그저께 환갑 지나셨다고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올리셨더라고요. 뭐 공개적으로 하시더군요. 저도 환갑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환갑을 지나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좀 쉬고 자연이 되고 천천히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AI 덕분에 AI가 너무 빨리 답을 주고 너무 또 다른 자극을 하니까 이게 원래 제가 설계했던 그 리듬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듬이 깨지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저만 그런 건가요? 한국의 많은 분들은 이제 본인이 쓸모 있는 존재가 죽는 순간까지 된다라는 깊은 강박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이 아마 그런 강박을 굉장히 부추길 것 같아서 네. 오연호 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올해 은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럼 은퇴해야 됩니까? 그냥 원래 결심으로. 원래 이제 자기 아까 우리 말씀하신 주도성, 삶의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 오연호 쌤이 은퇴하기로 결심했다면 은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인공지능은 네. 얘기해 줄 거예요. 네. 김미경 선생님 은퇴 안 했습니다.
네. 은퇴 시점이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네. 얼마 전에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어떻습니까? 애초에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이 되게 불안전한 사회였잖아요. 거기에 이게 이제 더해지는데 이 파고가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의 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별로 없죠, 우리 사회에. 김현수 교수님 말고는 없습니까? 아니면 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등장에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과 정신치료 분야여서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상담 분야와 정신치료 쪽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입장이 어떤지를 몇몇 기관이 발표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일자리를 매우 걱정해서 인공지능과의 상담을 윤리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금하는 것을 네.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상담 장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음. 매우 엄격한 이제 기준을 정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사실 생각보다 거짓말이 많고 또 아주 얄팍한 공감은 해주지만 정말 진심 어린 공감은 해주지 못하고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조언을 알고리즘에 따른 조언을 해주지만 인간의 다양성에 기초한 그 경험에 기초한 조언을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돼서 이제 상담 장면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현재 권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걱정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을 인간이 닮아가는 것도 걱정이고 예. 또 인공지능 인간화하면서 진보하는 것도 걱정인데 저희 상담하는 아이들이 가끔 와서 눈물이 자기가 이제 없어졌다고 말해요. 예. 간단한 답을 들으면서 뭐 마음이 편해졌다. 인간의 온기를 전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경험은 되게 부족하고 네. 간단한 조언으로 마음은 편해지는 경험 이런 패스트푸드처럼 패스트 이모션을 인공지능이 제안하면서 깊이 있는 공감, 눈물 어린 그런 감동 네. 이런 게 이제 인간에게 사라지고 음. 거꾸로 로봇은 눈물 흘리는 로봇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눈물을 흘리냐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사랑하게 되고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사라지는 이런 미래를 걱정해서 눈물과 온기 이게 인간다움의 어떤 또 하나의 상징인데 우리가 피상적인 조언에 삶을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 인공지능보다 아버지가 후순위가 되는 이제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많은 아버지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맹성현 교수님께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맹성현 교수님은 책에다가 손녀 은주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셨습니다. 맹성현 교수님, 우리 아버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아버님들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더 걱정스러운 게 이제 어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제 책도 쓰게 됐는데 뭐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네.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두 가지 면인데요. 이제 AI가 그러면은 의식을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이세돌 교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 아까 제가 느낌이란 것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하고 의도가 생기거든요. 의도라는 것이 느낌이 없으면 안 생기는 건데 AI는 이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애절하다 그러면 이제 안에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몸에 장기가 없으면은 느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느낌이 없으면 의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상담을 할 때 인간 이상으로
그 공감을 해주고 하는 거는 그건 다 배운 거거든요. 우리가 소설을 엄청나게 읽고 나면은 공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SNS에서 인간 주인의 뒷담화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얘네들이 의식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은 의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케이스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걔네들은 그런 걸 흉내를 내면서 갈 수는 있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한도 내에서는. 근데 스스로 목적을 갖고 내가 인간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까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드를 쳐주는 게 그 빅테크들이 할 일이고, 그걸 안전하게 만드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음. 우리가 AI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인간만큼 감정을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하지만, 근데 그 많은 컨텐츠를 소화했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 의사가 뒤로 밀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자, 우리 이세돌 교수님 아빠로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뭐 한마디. 사실 뭐 미래 세대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AI 전에도 뭐 아버지가 하는 뭐 역할이 있었습니까? 네? 뭐 AI한테 밀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 이미 뒤를 밀려가지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세대 간의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세대 요구에 사실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세대의 차이가 나면은 저쪽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또 아래쪽은 뭐 좀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AI를 통해서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좀 가깝게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자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 서울 선언, 나의 서울 선언을 준비할 텐데, 우리 연사분들께서 맹성현 교수님은 함께 하시겠죠? 혹시 하실 분은 남아 계시고 아니신 분은 이제 내려가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선언 함께 하기로 되어 있는 학생과 또 준비되신 분 앞으로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둘러 나와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세 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오연호 무대로 올라와 대표님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서울 선언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선언은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버전도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마이 포럼은 오늘을 시작으로 올해 내내 연중 기획으로 갈 계획입니다. 서울 선언이 도쿄 선언으로, 뉴욕 런던 선언으로, 코펜하겐 선언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선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무언 글을 써놨나 보고 이분들을 초청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350여 명의 참석자 중에 제일 그 어린 세대일 것 같아요. 몇 학년이에요? 저 이제 중1 들어갑니다. 네. 중1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막 졸업했네? 네. 누가 오자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저희 선생님이요. 진짜 좋은 선생님을 두셨구나. 그래서 서울 선언을 본인이 썼죠? 네. 자, 오늘 함께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했더니 어때요? 어땠어요? 네, 어려웠는데 그래도 조금 한 10%는 이해한 것 같습니다. 교수 엄청나게 많이 이해한 거죠? 10%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나이인 것 같은데 진행을 잘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김다올입니다. 김다월 학생.
나의 서울 선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 꿈은 이미 AI에게 빼앗긴 듯하다. 이미 결정된 거 내가 AI한테 화를 낼 수도 없다. AI님은 정말 좋겠어요. 온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가르쳐주잖아요. 이젠 그 사람들이 당신을 무서워할 정도라니. 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워하거나 꿈을 포기한다고 해서 미래가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아니, 그대로 써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막 수능 마친 청년. 네. 자, 오늘 어느 지역에서 왔어요? 저 충남 아산에서 왔습니다. 오, 충남 아산에서. 자, 함께 했더니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문과는 가망이 없다라는 말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인문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느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AI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박천웅 학생 청년의 나의 선언. 부의 불평등에서 정부 불평등으로 돈보다는 정부가 권력이 되는 시대에서 AI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 모두가 제공한 정보인데 그 정보로 인한 부의 창출이 독점되는 아이러니한 시대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불평등이라는 주제 아래 논쟁과 토론을 넘어 이념 간의 갈등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며 또 다른 평등을 향해 또 다른 논의와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만들어갈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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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20대 청년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 초등교사하고 있는 임정현입니다. 사실 원래 교사는 이 시간에 포럼이 있으면 절대 참석을 못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방학 중이어서 아침 일찍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사에게 방학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교사일수록 교육 밖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의 변화를 알고 그 변화의 맥락을 알아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알려주지, 만약에 교사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는 과거의 것들만 그대로 답습해서 알려주는 교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포럼에서 여기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정현 씨의 나의 서울 선언. 네, 저는 교사로서 선언을 짧게 적어봤는데요.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AI, 디지털 문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아까 트리스탄 해리스님께서는 narrow path, 좁은 길이라 칭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그래도 좁은 길, 어둡기까지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자칫 케이오스, 무질서나 아니면 디스토피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바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좁은 길을 안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비판적 태도, 민주적 태도에 빛을 켜주는 등대지기, 즉 교사로서의 역할에 앞으로 사명을 갖겠다고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몇 명이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 300명인데 그 중에 매우 드물게 10만 원 유료로 등록을 하시고 아까부터 계속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 함께한 소감 잠깐. 예, 안녕하세요. 성북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배인데요. 제가 최근에 한 일 중에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오연호 대표님이 그 희한하게 신청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쓴 거를 읽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뭐 등장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까 뭘 써야 되는데 뭘 쓰나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놀라운 오늘 발견을 한 거는 제가 이세돌 씨님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세돌 씨 더 팬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 한 점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인간하고 사람하고
AI하고 관계를 계속 이제 물어봤는데 저는 사람을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집단이냐, 지금 여기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저는 사람이라고 하는 집단 내에서 권력 관계가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그거를 이제 발견해내는 게 핵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함께 모시고 일했던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던 3가지 단어를 써봤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민주주의, 깨어있는 시민, 그렇게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또 김주희님, 자, 오늘 함께한 소감 잠깐. 네. 저도 이렇게 10만 원의 참가비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강의를 듣고 명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이세돌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핸드폰 시대가 오기 직전에 우리도 이렇게 좀 두려워했던 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우리는 바보가 되나?' 막 지배당하나 이랬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핸드폰 잘 사용하면서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시대가 와도 인간은 잘 이 기술을 사용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김주희 씨의 네. 나의 서울 선언. 예. 제 선언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를 먼저 묻자. 기술이 인간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책임지는 시대를 위해서 오늘 서울에서 우리 시민들은 다시 질문을 시작해 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맹성현 교수님은 어떻게 씻었을까요? 연사를 대표해서. 뭐 제가 대표는 아니고요. 서울 선언을 해달라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작은 이런 모임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좀 퍼질 수 있는 얘기가 뭐가 될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제 책을 쓴 것도 교육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보통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이제 백년지 대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의 신화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말고 당연한 기준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거는 다 변화할 수 있고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한 가지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AI 강국으로서 3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간하고 AI하고 공존하는 국가를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읽으신 건 아니시고, 네. 자, 우리 화면에 이제 보일 텐데요. 나의 서울 선언을 미리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홍수진님인데 어디 계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올리셨나? 아니면 여기 없는데 올리셨는지. 예,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무엇이 굿 AI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키며 여전히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민주적 나침판을 교육과 제도로 다듬어 물려주겠다. 그 여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겠다. 네, 홍수진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미 올려주신 그리고 또 커피 테이블 밑에 박스에 놓아주신 모든 것들은 저희가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이후에 나가시면서 또 나중에라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운을 받고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마이뉴스가 일주일 이내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기록, 발언을 총종합해서
하나의 서울 선언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썼던 단어만 유일하게 들어갑니다. AI에 의해서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게 저희가 명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서울 선언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일주일 후에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주체자로서, 오늘의 서울 선언은 우리가 각자 하는 건데 주체자로서의 제 개인적인 서울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AI 빅테크 책임자들에게, 그들을 방조하는 각국의 정부 책임자들에게, 불가피하다고 말하지 말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것이 좋은 점뿐 아니라 위험성도 설명하라. 그것의 좋은 점뿐 아니라 위험성도 설명하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위험성을 당신도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을 솔직히 말하라. 우리한테 설명하지 못하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편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팔지 마라. 당신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편리와 효능뿐 아니라 위험성까지 투명하게 설명하라. 그럴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멈춰서서 브레이크를 달아라. 당신들이 쓰는 데이터는 그동안의 인류가 만들어온 우리의 숨결이다. 그 우리의 것으로 우리 몰래 당신들도 모르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마라.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 당신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우리에게 설명하라. 그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당신의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말해달라. 다음은 저 오연호 개인의 서울선언입니다. 나는 AI와 1시간 대화하면 사람과 2시간 대화를 하겠다. 나는 AI와 미래에 대해서 1시간을 모색하면 인류와 지구의 과거에 대해 2시간 공부하겠다. 나는 AI가 초래할 미래가 두려울 때마다 저기 앞마당에 묵묵히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모인 350여 명의 눈동자와 숨소리를 기억할 것이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서울 선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공식 순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세계적 리더와 전문가분들의 경험, 통찰,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미래에 귀한 담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